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서비스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오히려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여러 대형 은행에서 CEO들이 내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침체 우려를 경고하면서 지수가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일제히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2% 정도 하락했는데요. 네, 여러 섹터가 동반해서 내려갔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유틸리티를 제외한 방어적 성격을 띈 쪽을 제외하고 모두 다 내렸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음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장도 이 여파를 우리는 같이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전략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죠. 일단 어제 국내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 크게 빠졌고요. 코스피는 2,400선을 재차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고용과 소비, 서비스업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어제장 우리 증시도 같이 눌렀습니다. 미국의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온 거죠. 내년 2월에는 25bp 인상 확률이 높았었는데 어제 50bp 인상이 훨씬 더 확률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CPI나 FOMC 등을 기다리면서 매수세가 부재했다라는 게 시장에 수급적으로는 좀 더 압박되는 요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방향과는 조금 무관한 종목들의 강세만 돋보였죠. 신규 상장주나 품절주 혹은 정치 테마주만 득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대형주들이 다 탄력을 잃어가다 보니까 어제 시장 마감하고 나서 참 재미없다라는 코멘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어제장을 보내고 밤사이 들려온 소식 등을 점검합니다. 어제 화제가 됐었던 게 바로 이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연준 통이라고 불리는 그 기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를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암과 같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이걸 잡기 위해 애쓸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 과정에서 최종 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게 어제 국내장까지 같이 압박을 줬던 거고요. 지난 FOMC 이후에 이 높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커졌는데요. 바로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코멘트가 바로 오늘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연준이 내년 5월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내년 하반기쯤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요. 더 높이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골드만삭스에서 언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긴축 강도를 견디려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겠죠. 버블 감별사라고 여겨지는 제레미 그랜썸이 또 얘기했습니다. 슈퍼 버블은 경기 침체로 마무리가 된다. 1차 붕괴 후 베어마켓 랠리가 있고 최종 붕괴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이 그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S&P 500은 3,000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공격적인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울프 리서치도 약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5% 더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했고요. IMF의 수석 부총재, IMF의 2인자죠. 적은 긴축은 과도한 긴축보다 위험하다라는 과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코로나 부양금이 그동안 시장에서는 소비를 버티게 해줬다면 이게 곧 동날 것이다.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 유발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인물이다 보니 오늘장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역시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CEO가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둔화된다라는 점은 침체가 다가옴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다들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시장이 빠지니 이들의 말에 좀 더 눈길이 간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 50년간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해서
하락한 이후에는 100% 경기 침체가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그널이 나온 게 지난 10월이고요.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이 시그널 나오고 나서 3개월 혹은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무조건 왔었다라고 하죠. 그러니 IT 버블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 때도 그러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지표적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 폭도 41년 만에 최대, 국제 유가도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 이상 밀려나며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떨어진 유가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이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크게 밀렸습니다. 나스닥은 2% 이상이나 떨어졌는데요. 시장은 그동안 통화 정책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축 속도가 완화될 거야 라며 시장은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FOMC가 다가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시장은 또 불안을 찾아냈습니다. 최근에 경기 둔화 이후로 감원을 발표하고 있는 업체들 여러 번 빅테크 움직임을 전해드렸던 바는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들을 쭉 놓고 보니까 기업들의 섹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빅테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소비재부터 에너지까지 줄줄이 기업들이 감원을 하고 있다는 점,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수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요. 전반적인 종목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일제히 빨간불이고요. 좀 더 쨍한 빨간색은 낙폭이 더 컸던 빅테크에 집중이 됐습니다. 아마존, 메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낙폭 확대가 되면서 나스닥에 더 충격을 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후에서 타겟 광고 모델 제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격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메타, 알파벳, 아마존, 핀터레스트 등의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유가가 많이 밀리면서 에너지 쪽도 타격이 있었고요. 충당금 이슈 속에 금융주들도 여전히 어제부터 계속 내려가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JP모건 측에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낙폭은 다소 제한될 수 있었던 금융주입니다. 오늘 이 뉴욕장의 흐름들이 과연 우리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되겠고요. 오늘 국내에서 산업 관심 뉴스 정도로 체크할 것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보인다, 내년에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항공주들 혹은 앞으로 장기 전망 바꿔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고요. 중국의 해커그룹이 또 미국의 이 코로나 기금을 착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주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 CNT 도전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오늘 냈더라고요. 비중 확대 의견을 실었습니다.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실리콘 응급제 도입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리콘 응급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CNT 도전제이다. 이쪽 업체들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실었습니다. 종목으로 많지도 않아요. 나노신소재, 동진세미캠, LG화학 등 거론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폈고요. 이제 섹터 이슈로 가보면 저는 시세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폐배터리 이야기 한 번 더 점검하고자 합니다. 네,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게 폐배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유통 쪽을 지난주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브리핑을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어제 유통주들의 시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통주들이 지난주부터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월드컵에 대한 수혜감, 연말 쇼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에요. 그런데 어제 장에서는 이마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 정도 급등이 나왔고 BGF 리테일이 5% 정도, GS 리테일 1% 정도 올랐고요. 백화점주 중에서는 어제 롯데쇼핑이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소폭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마트가 어제 7%가 오른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쓱 올라서 이제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나라는 기대가 몰리고 있죠. 어제 장중에 99,300원까지 찍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해제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를 각각 지자체별로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지금 심야 영업 규제로 막혀 있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도 재추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월 2회, 지금은 주말이죠.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평일 휴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주에게는 좀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증권가의 의견이 될 텐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마트가 내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수익성 개선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쓱닷컴과 지마켓의 손실폭도 600억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연중으로는 34%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유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지난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3년에는 극단의 가성비와 극단의 가심비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썼던 오리나 연구원이 지난 월요일에 시장공감텐의 해설자들에도 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요 소비 계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품 가게들 앞에 오픈런, 줄을 서고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또 가격이 높은 것들은 소비를 하면서 또 아껴야 될 부분에서는 또 아끼는 이런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현상이 2023년에는 더욱더 극단적인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기사에서는 앰비슈머 현상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양면적인 소비자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했던 대로 소비자 한 사람 안에서 고가품과 저가품의 상반된 소비 행태가 늘어나는 형태고요. 특히 이러한 모습은 경기 불황일 때 더욱더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심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가 제품들을 많이 사는 백화점 쪽을 먼저 볼 텐데요. 신세계에 대해서는 가장 우량한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신세계 주가를 보시면 연중으로는 11% 정도 빠졌고 최근 한 달에 5% 정도 올라갔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앞서 체크해봤듯이 내년에 소비 둔화가 더 전망될 것인데 그중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점포의 대형화와 우량화를 통해서 MS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면세점의 가능성을 좀 높게 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고요. 토픽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최대 주주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을 38% 넘게 가지고 있는데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루를 제외하고 올라갔고요. 특히 12월 5일 하락장에서도 7%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실적의 점진적인 개선 전망,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상승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할인점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편의점 할인점이 될 텐데 BGF 리테일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합니다. 한 달 동안에 11% 올랐고 앞서 봤던 신세계나 이마트가 빠진 거에 비해서 연중으로 봤을 때도 44%나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거의 52주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수준입니다. 관련해서 증권가 보고서 두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이 편의점주가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가성비 소비 트렌드의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역사적으로 최하단의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27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편의점 사업의 호실적을 꼽으면서 특히나 이 HMR, 이 가정 간편식의 매출이 높이 올라가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BGF 리테일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요즘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월드컵 이후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소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이라도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백화점과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 관심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소비가 방향을 바꾸는 거에 따라 이 종목 선택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후 전략 챙기겠습니다. 폐배터리 이야기 해보죠. 시장 자체가 탄력도가 떨어지고 또 다음 주 주요 일정 앞두고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틈을 타서 조금 공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폐배터리 시장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결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들은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폐배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나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쌓여가다 보니까 곧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이고 그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2040년까지 연평균 33%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폐배터리를 왜 주목할까요? 일단 전기차 내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비용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 배터리 내에서 재료비 비용이 50%입니다.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들어가는 소재 재료 쪽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광물, 금속, 폐배터리 이쪽으로 시장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재료는 계속 가격 변동을 보여줍니다. 리튬 가격은 5년 동안 무려 1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들이 그 난리였던 거고요. 각 광물별로 매장량은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이 상당하죠. 어찌됐건 불확실성을 줄여가고 싶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폐배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버리면 몸에 해로운 게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니켈 같은 경우 폐암과 비강암, 가려움증 혹은 바이러스의 내성을 떨어뜨리는 이 부작용이 있고요. 리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차단하던가 신체 수분 균형의 장애를 일으키던가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렸다가는 국민들도 당연하고요. 자연적인 생태 파괴 측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더 추출해서 잘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의심을 하지 않고 있죠. 수명이 완료된 사용 후 배터리 같은 경우는 80%는 재사용이 되고 5년에서 10년 정도 추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국에서는 계속 폐배터리 관련 사업들을 밀어주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 폐배터리 쪽의 움직임이 미흡하다라는 평가이고요. 지금 유럽권과 중국에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법적 이전 절차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증 제도 등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폐배터리도 이젠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각이죠. 자, 누가 빨리 가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대형 업체, LG화학부터 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의 업체들, 성일하이텍, 세비캠 등의 업체들이 모두 2023년경에는 생산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ESS 그리고 배터리 원재료를 뽑아내거나 배터리 소재 부품을 활용하거나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주로 ESS 쪽 사업을 노리고 있고요. 중소형 업체들은 이쪽 2번과 3번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밸류체인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은 작은 업체들 위주입니다. 페베펄이 공정을 봤을 때 하나기술과 MPC, 이지트로닉스, 영화테크,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제영텍의 주주 측면에서 유일에너테크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장사만 조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보여드렸던 폐배터리 관련한 업체들인데요. 대형사가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 중소형사가 이쪽에 먹거리를 선점하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분야는 달리 갈 수도 있겠죠. ESS 혹은 원재료 쪽이요. 올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사들 흐름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웰크론한텍이나 하나기술 정도 선전했고요. 코스모화학은 2차 전지 소재 쪽 역할을 좀 더 부각받았죠. 포스코홀딩스도 시장 대비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꾸준히 관심 두고 가져갈 수 있을지 2023년도에는 폐배터리 시장이 제대로 개화를 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연말 미리 좀 선점을 해봐야 될지 잠시 고민 가져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가나 안 가나입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 인증 앱인 페이코 쪽에서 서명키가 유출되는 사태가 8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페이코의 서명키 관리 부실 여부 등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긴 했지만 향후에 기사도 좀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반사수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장중에 이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사이버원이 19% 넘게 올랐고요. K사인도 8% 가까이 급등하는 등 보안주들이 오르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안은 오늘 또 중국 해커 관련해서 미국의 자금을 좀 가져갔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던 만큼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2,400선을 또 내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색깔이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만 강세를 기록했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유창희 대표님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장은 또 3대 지수가 연 이틀 출발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부각이 됐고요. 현금 비중 늘려야 합니다라는 얘기 지속적으로 최근에 주셨었는데 섹터 전략으로는 지금 어느 쪽에 무게 두세요? 무게 둔다는 게 좋게 뭐냐고요? 네. 그나마? 그나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엔터나 카지노나 약간 리오프닝 쪽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딱히 어디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하고 카지노도 많이 오른 감이 좀 있고 또 이슈가 좀 부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때 이게 추격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느냐 저는 보유자의 관점인 것이지 기존 신규 매수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보수적인 시각을 확인해주고 계셔요. 11월 중순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어찌됐건 대표님과 함께 호흡을 했다면 지키는 전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400선 아래로 떨어진 지금의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는 방송을 해야 되고 대표님의 보수적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쏟아내야 되니까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곧장 그럼 다음 섹터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장에서 이마트를 비롯해서 유통주들이 좀 선전하는 흐름이었어요. 대형마트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등장을 했고 이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마케팅을 많이 줄여서 본인들이 방어적으로 하며 어찌됐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거다 이런 시각도 많았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세요? 유통주 최근에 좀 몇 번 해드린 것 같아요. 편의점주도 먼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백화점주들도 불프 앞두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약간 소매 판매하는 쪽은 나쁘지 않고 좀 대형 유통사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 심리가 좀 양극화되는 부분들이 확연해지는 것이고 또 최근에 그 미국 관련된 기업 중에서 파페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페치가 명품 관련해서 거의 해외 직구 많이 네, 하죠. 해외 직구하는 기업인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주가가 35% 하락해서 단 하루 만에. 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고가 제품의 소비가 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뭐 있는 분들은 열심히 명품 산다고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품을 몇십 개씩 몇백 개씩 쟁여 놓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돼 있을까. 그런 것을 본다라면 백화점의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좀 꺾일 가능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일산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지역구라 말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것은 이제 그 24시간 영업 규제 네. 그리고 주말 의무 휴업 영업 규제가 좀 해제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 아마 다른 지자체도 아마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 매출을 높일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가끔 아침에 이제 그 문 열고 나오는데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택배. 그러니까 택배라기보다는 이제 습배송, 새벽 네. 배송이라든지 마켓컬리 새벽 배송 때문에 왜 문 앞에다 놓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아마 빈도가 이제 새벽보다는 이제 왜냐면 이게 그 심야에 배송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조금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주문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몇 시 이전에 주문을 해야지 새벽 배송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금 매출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오히려 마켓컬리라든지 뭐 이커머스 쪽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이마트가 좀 흡수한다라면 좀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늘어날까요? 여러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주말에 한 달에 이틀 영업일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네. 엄청난 매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된 상승은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편의점주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 꽤 한 달 전쯤부터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10월 31일 차이스픽이 BGF 리테일이었어요. 네. 수익률 한 15% 정도 됩니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월드컵 특수가 끝나면 꺾이지 않겠느냐. 글쎄요, 뭐 월드컵 특수 때문에 좀 매출이 좀 더 올라오긴 했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소매점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수익성이 되니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좀 뭐 BGF 리테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44% 올랐다는데요. 올해 44% 올랐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가는 고점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GS 리테일 엄밀히 따지면 그 이후에 GS 리테일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 저점 대비해서는. 하지만 뭐 함부로 주식은 고점을 예단하려는 순간 또 그 이상의 수익을 구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살아있다라면 지금은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불황에도 뭐 그치지 않는 명품 소비 이런 기사 타이틀들이 싹 바뀌고 있어요. 정말 경기 침체를 실감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명품 소비부터 줄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마트의 상승 쪽보다는 여전히 편의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이미 차이스픽으로 뭐 BGF 리테일 좋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추가 관심 가져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폐배터리입니다. 잊을만 하면 폐배터리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이 시장의 성장 스토리는 탄탄해요. 다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 자리에 치고 나가는가인데 생각보다 탄탄한 기업들도 폐배터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관련주들 범위가 넓어요. 많이 넓죠. 네. 저는 만약에 배터리 관련해서 길게 봤을 때 뭐 리튬도 있고 폐배터리도 있고 뭐 양극재, 뭐 음극재도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폐배터리를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장 자체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폐배터리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라면 뭐 지구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폐배터리가 쏟아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강하게 이루어진 게 작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 차량들이 짧으면 5년, 길면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장에 쏟아질 것이고,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배터리 그 수명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한 50% 전후, 50% 미만이 되는 거는 ESS 시장으로 먼저 흡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하, 뭐 30%, 20% 이하일 때가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럼 처음에는 ESS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OCI하고 현대차 그룹이 그 ESS 네. 관련해서 그 현대 공장인가 하여튼 그 관련된 배터리 관련 ESS 관련된 그 시장을 뭐 진출한다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후에 또 폐배터리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폐배터리가 많이 쏟아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뭐 배터리 원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기업이 관련된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한다라면 관련된 성장 모멘텀은 이어가겠지만, 중요한 건 주가라는 것이죠. 물론 뭐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라면 지금 주식을 사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버티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지난 여름에 많이 올라왔다가 계속 좀 우하향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리해서 매수할 만한 위치는 아니지 않나. 조금 더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현금을 아껴보자라는 취지를 계속 내비치시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선정을 좀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관심을 두고 좀 째려본다면 지금 당장 안 사요. 타이밍이 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세비캠이라든지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일단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뭐 삼성 SDI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공략할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기업이 방향을 제시해 주었을 때 작은 기업이 그때부터 불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배터리가 한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아이템으로 골라봤고요.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장 자체는 좋게 보시고 째려볼 종목까지 언급을 주셨으나 지금 매수는 일단 지양해보자라는 겁니다. 창희 스피커입니다. 요즘요 제약바이오, 이 헬스케어 쪽 종목들이 개별 이슈 타고 톡톡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잘 모르니 대응이 어려운데 이 유한양행 좋게 보시는 이유 말씀 주시죠. 어저께 이제 그 레이저 팀 관련해서 네. 인상 함상 결과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렉나자 이 제품 지금 치료제죠. 치료제가 지금은 이제 3차 치료제. 그러니까 이 폐암 어쨌든 암 이런 것들이 1차 치료제는 처음에 어떤 암이라는 게 걸렸을 때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안 먹힐 때 그 다음 또 그것이 효능이 떨어질 때 그 다음, 왜냐하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렉나자 같은 경우는 3차 치료제입니다. 3차 치료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을 하는 제품인데, 이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면 내년에 1차 치료제의 신청 허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학약품의 수펙터, 동아약품의 밀리칸, 종근당의 캄토벨, 삼성제약의 리아젝스, 한미약품의 올리칸 모두 항암 신약 관련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지금 치료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적용을. 근데 이 제품들 모두 100억이 넘은 제품이 없어요. 연 매출 기준으로. 근데 그 유한양의 제품은 지금 3차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 300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1차 치료제가 된다라면 연 매출 1000억 이상을 달성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3차 치료제로 건강보험료를 적용을 받을 때는 한 35만 원 정도인데, 그냥 1차 치료제 내가 하겠다 그러면 600만 원이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을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이자 막대한 현금을 갖고 있죠. 뭐 좋은 제약사들 인수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미국은 물론 헬스케어 시장, 제약바이오가 약간 성숙기에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거라서 약간 동일하게 대비할 수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기준에서 본다라면 한 7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5만 7천 원 놓고 있는데요. 이게 그 유한양의 주가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그냥 5만 원대를 바닥을 놓고 그냥 계속 행보세예요. 길게 보면. 그러면 저는 뭐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만 않는다라면 분할 5만 원 이탈 전에는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조금 긴 시각에 그렇죠. 바라볼 뭐 종목. 매월 조금씩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5만에서 5만 5천 원 사이 분할 매수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7만 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흐름 보면서 같이 호흡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